토론자분들 다 올라오셨나요? 저기 이유진 선생님, 예, 일단. 네, 그러면 이어서 2부로 저희 준비한 그린 뉴딜 경제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잠깐 여러 질문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실제로 이제 공약을 만드셨던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약의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많이 의문을 갖고 계셨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희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현석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고요. 이현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의정책 연구소 소장님, 김병권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정의당 총선공약 개발단장님 정태인 선생님께서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자분을 원래 5분을 섭외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사정상 저희가 이제 3분만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신 이유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김승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일부 시간이 의외로 많이 길어져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의 발표문이 있는데 한 10분씩 정도밖에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앉아서 그냥 다 발표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예, 그냥 그렇게 해도 해도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현석 선생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정의당의 생태에너지 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서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 아까 질문에도 나왔습니다. 그간 굉장히 많은 에너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소비량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과거보다 기울기가 좀 낮아졌을 뿐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상황들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환경정책 그리고 기후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사실 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좀 구체적으로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있는 그래프는 보시면은 한국은 매우 독특하게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총량이 늘었을 뿐 각각의 에너지원이 갖고 있는 비중은 크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와 석탄을 중심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석탄의 비중이 좀 줄고 석유의 비중이 또 역시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의 에너지 소비 공급의 포트폴리오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그리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고착화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오늘은 크게 이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약 97%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반면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나오는 것이 수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자원이 부족한데 왜 수출을 하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내 석유화학은 중요한 수출 상품입니다. 즉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갖고 와서 정제해서 다시 되파는 형태의
그런 산업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되었고 이런 거 역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력 문제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력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약간 추세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은 2016년도 이후에 17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해외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다음을 한번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제 해외의 이제 전력 생산 추이 그래프를 봤습니다.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영국 한번 보시죠. 불과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전력의 40% 이상 갖고 있었던 석탄이 지금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고 작년도 최초로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핵발전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반면 천연가스가 채웠지만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 최근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급격한 탈핵,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프랑스조차도 2035년도까지 현재 71% 수준인 핵발전 비중을 50%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매우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기존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경로 의존형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최근 들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외국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 아직 에너지 관련 법령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통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해외에서 통용하는 재생에너지의 정의가 다르고요. 그래서 국내 통계, 외국 통계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외 통계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2010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 이후로 기울기가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도 재생에너지의 총량은 늘어나는 추세로 이미 틀어졌다. 문제는 이게 더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또 한 가지 빼놓지 않아야 될 문제는 주요 에너지 지표입니다. 우리는 사실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풍력으로, 핵발전을 태양광으로,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효율이 먼저 좋아야 되는 거죠. 앞서서 있는 모든 그래프를 보면은 전력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거나 일본처럼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그 핵심은 그냥 불편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건 사실은 너무 저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낭비를 줄이는 것들도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 단위를 비교해 봤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OECD 평균 또는 OECD 유럽 평균 그리고 해외 각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 전력 소비량, 재생에너지 중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모든 수치에서 한국은 OECD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 중에 최악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은 숫자를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고요. OECD 중에서는 5위 배출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온실가스가 다 줄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목표를 더 앞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도 계속 배출량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제가 11월 토론회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핵심적인 9개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 철강, 도로수송, 화학 그리고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산업들에 대해서 줄이는 계획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과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앞서서 심상정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 국가로 가자. 그냥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고요. 기후 선도 국가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미 기후 문제와 온실가스 문제가 무역 장벽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그냥 망신하고 창피한 거는 한 번이면 끝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선도하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관련해서 IPCC에서 공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정리한 것은 2017년도 재작년도 대비 온실가스를 앞으로 10년간 50% 감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의 관련해서 저탄소 전략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민사회 포럼에서 있었던 발표가 있었는데 그 계획의 사안에 보면은 2050년도까지 절반을 줄이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더 앞당겨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건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시 체제에 준하는 형태의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제 제가,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창원의 두산중공업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논의가 10년 전, 20년 전 이미 이런 기후 문제가 얘기되기 시작할 때 얘기했었더라면 지금 좀 성과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늦은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리고 소수의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7대 과제를 잡아보았고요. 첫 번째, 비상사태 선언을 하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 국가가 되자라는 내용을 잡았습니다. 선언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지자체들도 많이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선언을 제안한 제안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냥 표현만 하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고, 이 비상사태라는 것은 정말 비상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냐? 전쟁에 준하게 가야 된다. 자원동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략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 공공투자 계획에서 국방비에 준하는 형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걸 발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적인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그냥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부처가 붙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현재 있는 산업부에 있는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에 있는 기후 관련 업무를 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처를 만들어야 되고 관련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마치 성인지 예산을 잡는 것처럼 기후인지 예산과 기후인지 정책을 잡아야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토부에서 기후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공항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지는 다른 부처에서는 기후와 상관없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번은 40% 석탄화력 퇴출 내용은 앞서서도 나왔었고요. 거기서 저는 이 23페이지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요. 수요 예측이 이미 조금씩 틀려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계획이고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전력 수요가 최초 예측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격이 너무 싸고요. 그리고 탈원전 논란이 거치면서 수요 관리 정책을 안 합니다. 수요 관리 정책 하면은 또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과 가격 조정이 없이 이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력 가격을 현실화하고 투명화를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OECD 수준의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OECD를 뛰어넘어서 간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 효율 기기에도 투자가 필요하고 산업구조 전환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5번 사회적 논의기구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차례 정부가 추진하는 공론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요. 저의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프로그램은 빵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제대로 사회적으로 논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6번 기후교육 강화입니다. 가짜뉴스 철결해야 되고요. 현재 혹시 아직도 중고등학교 교과목 안에 녹색성장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온실가스 문제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아직 나와 있는 교과서의 첫 장은 뭐냐? 석유가 고갈된다로 시작합니다.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고 논리를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될 리가 없죠.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과 그리고 성인 대상의 교육들을 바꾸어서 근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봅니다. 7번 동북아 에너지 전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만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짤 수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한중, 한일, 한러 이렇게 해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자간 협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북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2030년도까지는 저는 재생에너지 4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에서 잡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근본적인 형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동북아가 협력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바라보는 계획으로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 협의체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아직도 저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벌써 20년 전에 기후변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속도를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길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면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있는 사이 또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외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자국 내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산업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 자국 내에서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한 경제에서 우리나라만 온실가스 펑펑 쏟아내면서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냥 예전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저는 21세기의 새로운 쇄국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1세기 에너지 쇄국 정책을 저는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보고 지금 그 국제사회의 흐름에 단순하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 국가로 대한민국이 나갔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린 뉴딜에서 에너지 전환의 7가지 전략 부분들에 대한 설명 위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김병곤 소장님께서 산업 전환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도. 예, 앞서서 이현석 본부장께서 에너지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산업 또는 자동차, 교통, 주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앞서도 나왔지만 그린 뉴딜 정책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그린 뉴딜하고 어떤 대목에서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탄소 배출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린 뉴딜의 글로벌 추세하고 오늘 정의당이 발표한 그린 뉴딜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상황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목표를 동일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우리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전기 소비 등등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 중에 외환 위기로 경제 성장이 5.2% 추락한 때 말고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국의 추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하다못해 지금 독일의 경우는 경제 성장과 대비해서 탄소 배출이 절대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독일 선진국 독일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을 옮기고 전가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된 건지는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정도의 비판이 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갈 길은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험난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뭐 GDP당 또는 1인당 탄소 배출도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선진국이나 이런 이 나라들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준다고 하는 충격은 OECD 국가에서 아마 한국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화면 자료 화면은 제가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해 본 건데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엄청나게 빠르게 탄소 화석연료 산업들에서 자본을 빼고 그 화석연료에 투자한 자본들을 굉장히 리스키한 자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1.5도 내로 10년 안에 탄소 배출, 10년 안에 1.5도 내로 맞추기 위해서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면 기존 글로벌 화석연료 자산 중에서 84%는 이른바 좌초자산, 쓸모없는 자산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최근에 와서 계속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요약하면 지금 그림처럼 되는데 저 그림의 빨간 부분은 지금까지 한국이 탄소 배출을 해온 추세입니다. 지금 30년 동안 외환위기 때 빼놓고는 거의 한 번도 지난 몇 년 전에 잠깐 줄어든 걸 빼놓고는 줄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린 뉴딜 공약이 제시하는 것처럼 탄소 배출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저 그림이 보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고 말하자면 외환위기 때 경제가 약 5.2% 후퇴할 때 한국의 탄소 배출이 14%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외환 위기를 향후 10년 안에 몇 번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엄청난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저렇게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를 안 한다거나 경제 규모를 줄인다거나 또는 이 재활용품을 아껴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발전, 산업 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 목표는 달성 불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의당이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경제나 산업 구조에 너무 치중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경제와 산업 구조에 치중해야 됩니다. 거대 산업들과 발전 산업, 탄소 집약적인 산업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 배출 감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을 대야 하는 게 오히려 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한 방안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간상 생략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그린 뉴딜, 정의당이 오늘 발표한 그린 뉴딜이 이제까지 해왔던 경제 성장 방식뿐만 아니라 분배 방식, 산업 구조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교통과 도시를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방향 전환을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10년 플랜을 잡아서 국가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방향을 틀어나가는 작업들을 10년 동안 하면 그 이후에는 방향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대목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방향 전환을 국가가 하는 과정은 기존의 화석연료 자산들을 폐기해 나가면서 또 신속하게 폐기해 나가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새로운 탈탄소 인프라와 자산들을 정부가 대규모로 조성하는 과정과 맞물려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규모 재정 팽창과 다양한 기존의 화석연료에 투자했던 것에서 투자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뭐 탈성장 철학을 가지고 있든 성장 철학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저 10년 동안에는 수치적으로는 아마 경제가 플러스되는 GDP가 플러스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성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린 뉴딜 정책을 얘기하면서 더 많은, 기존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하겠다, 이게 주 목표라기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나은 생활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하는 거지, 성장률 GDP %를 올리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하는 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10년 안에 높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크게 보면 에너지, 산업, 그리고 도시와 건물, 주택, 그리고 이동, 교통수단, 자동차,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크게 변할 거는 에너지 산업이 아닐까, 발전 에너지 산업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어느 분 말씀처럼 원자력은 기존에 이미 정의당이 발표한 원자력에 관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그린 뉴딜 때문에 특별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뺀 거고요. 우리가 그린 뉴딜에서는 특별히 타겟팅하는 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석탄 산업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풍력, 이 태양광으로 옮길 거냐, 이게 주된 관심사이어서 오늘은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 과정에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일정하게 기술, 그러니까 태양광 기술이나 풍력 기술 또는 배터리 기술, 수소까지를 포함해서 배터리 기술의 혁신들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10년 동안 풍력, 태양광, 배터리 기술이 80% 이상의 획기적인 비용 절감들을 가져왔고, 앞으로 또 10년 안에 50% 이상의 기술 혁신, 비용 대비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위일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에 입각해서 볼 때 가능한 타겟이기도 하다, 또는 이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가능해질 거다. 이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에서 5년 사이면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의 가격 대비 성능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넘을 거라고 하죠. 넘을 거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하는 것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폭발해서 2020년대 중반에는 배터리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업 전환을 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이 산업 중에서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 이제 한국에 몰려 있는 게 문제인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탄소세를 매겨서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효율화의 여지는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도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상,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게 한국 이 산업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이 전환, 이 충격은 아마도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해외로 아웃소싱 하면서 가져왔던 충격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 교통을 그린 뉴딜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내연기관 자동차를 빠르게 이 전기차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 2,350만 대 정도 되나요? 한국에서 굴러다니는 이 자동차가, 이 자동차의 절대 대수를 줄여서 자동차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린 뉴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자동차 산업이나 이제 이런 이 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정에서 아마도 일부 산업은 새롭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주거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산업들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의 기업들도 만들어지겠지만 기존 산업 중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중에서 손해를 보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이런 게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하고 이 사례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산업 전략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순환경제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경제 분야가 기존의 중소장대형 중화학공업이나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비해서 내수지향적이고 지역 친화적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분산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린 뉴딜의 전환 과정이 가급적이면 중앙에 집중되기보다 지역에 착근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고 지역 경제 순환경제가 들어올 때 지역 공동체나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지분 투자를 해서 이익을 쉐어링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과 관련된 거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새로운 그린 혁신 기술을 동원해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런 과정들을 그냥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 절감한 비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감한 비용 아껴서 비행기 타버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른바 반등 효과라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사라진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2030년을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선언하고 전기차 도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했던 제주도에서도 이미 입증이 됐는데 전기 자동차가 제주도에 제일 많이 비율로 보면 늘어났지만 그 이상으로 빨리 늘어난 거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수도 한 해에 수만 대씩 늘어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 애시당초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목 때문에 이게 시장 구조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총량에 대한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이 대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런 국가적인 산업 정책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산업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발제자분들께 계속 시간 독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린 뉴딜 경제학 정태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금년에 60이 됐기 때문에 아날로그처럼 56페이지에서 76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는 70억 명 260개 국가가 참여하는 N명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면 망합니다. 왜? 남들이 배출을 나만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교토 의정서나 제가 보기엔 파리협 정도 갈 길이 뻔하게 보입니다.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플래치 앤드 리뷰라고 해서 하여튼 뒤에 자기가 약속을 하고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검증하는 건데 이거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교토 의정서가 망한 스타일로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1000톤만 탄소 배출되면 수풀이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자 다 합친 게 1000톤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의 핵심인데 근데 각자가 약속한 것들이 1000톤이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라 그러면
남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나는 적게 담당하길 원해서 모두 다 적게 내게 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사실 교토의정서 약속이 전체 배출권 전체에 모질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요새는 경제학자들이 거의 합의를 한 게 뭐냐면 탄소 가격을 매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량을 각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탄소 가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해서 이 배출을 억제하자는 거는 지금 주류 경제학인 우파든 좌파든 경제학자들이 거의 100%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을 매기고 합의하는 것이 없으면 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탄소 줄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우리나라 전기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싼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가격이 제일 싼 거는 보조금이 왕창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석탄 발전소에. 자, 보시면 57페이지 표 1, 2는 57페이지, 58페이지 있는 건 제가 7년 전에 쓴 건데 57페이지는 아까 그 질문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민주당과 자한당은 성장 친화적인 당입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탈성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그린 뉴딜위원회는 여기 어그로스라고 되어 있는 우리는 성장하고 싶지 않지만 성장이 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제가 항상 김정철 선생님 만나면 한 얘기가 선생님 말씀 그대로 하면 성장률 올라가요라는 건데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그겁니다. 인프라 투자라든가 대대적인 전환을 하게 되면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 증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것도 저 안 하려고 했는데 유진 선생님이 좋다 그래서 근데 이건 2013년 표입니다. 지금 그린 뉴딜이 택하는 거는 시장에 맡기자도 아니고 국가가 다 하자도 아니고 시민사회의 참여의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천송이 꽃입니다. 다만 그 차이 가장 큰 건 뭐냐면 1번과 2번은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3번은 전력 소비 줄어든다고 가정되는데 이게 2013년 약속이거든요. 2014년 영국의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훨씬 줄여야 돼요. 여기 7% 줄인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30% 줄여야 됩니다. 소비를. 그러면 원자력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전체 그림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석탄 발전 40%는 재생에너지로 채웁니다. 재생에너지 40까지 늘려서. 근데 원자력 30은 동시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원자력 30을 줄이는 방법은 왜? 우리는 재생에너지 모두를 석탄하고 바꿔야 되거든요. 10년 동안 40% 늘리는 걸 모두 석탄하고 바꿀 수밖에 없어요. 석탄이 제일 나쁘니까. 그러나 만일에 소비를 모두 줄인다면 그러면 원자력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3번 천송이 꽃입니다. 저는 어용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파리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는 건 거짓말, 모르셔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냐면 2도씨 이내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탄소 가격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를 설정을 해야 되고, 아마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내야 되는데, 아마 여러 연구가 우리나라에 있을 거예요.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 연구를 이용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건 스턴과 스티글리츠. 아마도 스턴은 3년 내에 노벨 경제학상 받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여태까지 나온 시나리오를 모두 조사해서 2030년 탄소 가격 75달러, 40달러에서 80달러까지가 2도씨를, 그러니까 아까 촌베리가 50% 죽는 확률인데, 40달러에서 80달러, 1톤당, 탄소 배출 1톤당 4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라고 정의했고, 그게 한 75달러 정도면, 66페이지 표를 보시면, 거기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우리나라가 2030년에 75달러, 우리 목표가 겁니다. 2030년에 한국의 탄소 가격이 75달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탄소 가격은 에너지 관련 세제 플러스 추가로 된 탄소세 또는 에너지 관련 세제를 탄소세제로 환원해도 되는데 그게 75달러. 우리나라 지금 약 30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수가 약 2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7억 톤 배출하거든요. 7억 톤 이상 배출하거든요. 나누면 약 30달러가 우리나라의 현재 탄소세 환산 가격입니다. 근데 75달러까지 낸다는 건 30년까지 45달러 더 올린다는 거죠.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하고 2도씨 안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스턴과 스티글리츠가 계산한 걸 보면 75달러가 돼야 되고 그거를 보시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40% 올라갑니다. 가솔린 요금은 거의 안 올라가는데 그건 우리나라 가솔린 지금 세금이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석탄은 약 240%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는 경제성이 전혀 없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후생, 가령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탄소를 줄이면 사람들 후생이 늘어날 거예요. 먼지는 없어져요.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만 없다면 먼지 문제가 없어지는데 우리나라 탄소 발전 때문에 그런데 석탄 발전 때문에
그런 어떤 이익도 계산했을 때는 그럼 우리나라의 적절한 탄소 가격은 얼마인가? IMF가 계산한 게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 7.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히도 75달러에서 7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매겨야 할 탄소 가격도 75달러고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후생이 가장 높아지는 가격도 7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배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면 줄일수록 후생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브라질은 마이너스죠? 이건 아마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지금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탄소 배출 여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5달러가 후생도 가장 늘린다. 근데 가장 지금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이 얘기 하지만 반대 무지하게 심할 건데 여러분도 반대하고 산업이 특히 반대할 건데 산업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 실제로 걱정되거든요. 그게 69페이지 표를 보시면 석유 위기 때 유가가 2배로 올라가니까 막 줄였잖아요. 그때 여기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석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러나 성장률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에너지 절감 기술이 확 발전한 때고 그게 결국 IT 혁명으로 이어져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이때 IT 혁명을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때 오일머니가 형성되니까 자본주의를 수입했다가 망한 겁니다. 이쪽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술 쪽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포드주의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그러니까 파리 협정 2도씨를 지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면 사회주의 국가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을 안 하는 요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죄수의 딜레마는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모두 탄소 안 줄여요? 우리도 안 줄여요? 그럼 세계 전체가 망해요. 확실하죠? 2도씨. 남들이 줄이는데 나만 안 줄인다? 그럼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처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기술에서 굉장히 뒤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 투입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혁신 안 하게 만들어주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독일보다 40% 이상 쌉니다. 그거 갖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안 올려주면 얘들은 결국은 나중에 탄소 가격이 올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계속 안 하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 72페이지 있는 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그 파리 협정의 이 NDC,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줄이겠다라고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 건데 이란부터 오한이 나와 있는데 정의당이 하는 이란보다 더 강합니다. 이란 플러스입니다. 저는 이란처럼 한다면 그러니까 75% 감축하고 2050년에 저희는 넷 제로입니다. 그리고 1억 7,800~900만 톤이면 좀만 더 줄이면 넷제로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숲이 한 1억 톤 정도를 갖다 흡수한다고 한다면 요 부분까지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에 제출하려고. 그럼 논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만이나 사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란에서 오한은 사실 거의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해놓고 사회적 논의를 붙여서 사만이나 사안 쪽으로 결론 내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기후학당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논쟁이 일어날 건데, 적어도 2도를 지키려면 75달러고 75달러가 되면 이란 플러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50달러 탄소세를 하면 75페이지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연구가 있는데 공개를 안 한 건지 제가 참고할 게 없어서 다 외국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 시나리오 발전에 대해서 가장 연구가 뛰어난 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장기 연구입니다. 탄소세 시나리오 연구인데 지금 저희가 정의당 제시한 게 그림에 50달러, 우리가 2020년에 50달러로 시작해서 75달러까지인데, 그러니까 50달러 5%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걸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순배출량 50%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순배출량 50% 줄이는 걸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배출권 거래세, 탄소세, 기존 에너지 환경세 개편인데, 7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배출권 거래제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유럽과 뉴질랜드 등의 배출권 거래 가격인데 보면은 굉장히 변화가 심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75달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5달러 정도 수준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무료 배출권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오프세트 같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출권을 처음부터 옥션, 그러니까 경매로 했으면 이러지 않을 건데 현재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4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36달러까지 가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건 아마도 저는 투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탄소 가격이 올라갈,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측하고 미리 사들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글이 복잡하실 텐데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은 이론대로 된다면 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탄소 가격 제도의 장점은 가격을 통제할 수 있고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건 막 가격이 떨어질 때 올라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40달러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올려서 75달러 가고 그래도 기온이 올라가면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가격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조합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 밑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캣스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6개를 하는데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조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혼자만 우리나라가 하면 아무래도 영향력도 없고 뭔가 산업 경쟁력에 손해될 것 같아서 지금 제안하는 게 한중일 공동 탄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을 정하는 건데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에 50달러로 시작하는데 한중일이 전부 50달러로에 합의하면 50달러가 공동 탄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한중일 간의 경쟁력 문제는 없는 게 되는 거죠. 만일에 어떤 나라가 30달러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30달러가 공동 탄소 가격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50달러로 시작하니까 20달러만큼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확실히 줄었죠. 혼자만 50달러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할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논문을 보면 구글로 쳐서 보면 학술 구글로 쳐서 보면 반이 중국 학자들이 낸 거는 공산당 지침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중일이 공통가격 50달러 정도 수준에 또는 30에서 50달러 수준에서 합의를 하면 EU는 이미 공통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EU와 한중일 합치면 전체 배출의 3분의 2가량 되기 때문에 미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깽판 치려도. 그러니까 한중일 탄소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중일 동시에 탄소 가격을 만들고 한중일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거의 모든 외환보유고 다 갖고 있는데 4조 5천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예컨대 5천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탄소 기금으로 만들고 이걸 가지고 후진국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한중일 공통 문제 있죠. 미세먼지라든가 사막화 문제 같은 거를 공통으로 해결하는 데 쓰면 탄소 가격이 훨씬 우리나라 탄소 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힐 건데 그거를 시민들과 당과 그다음에 강력한 지도자들이 만투를 뚫고 나갈 수 있지 웬만해서는 이거는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스틸리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탄소 가격 얘기를 하는 거는 전시에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줄이는 건 전쟁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발제를 마치고요. 저희 지정 토론 세 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그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각 제가 한 5분 정도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축약적으로 요점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유진 선생님. 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그린 뉴딜 경제 전략으로 정책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동북아라는 그런 한중일 공동 탄소세라는 이런 제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0년 안에 절반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이게 10년의 경제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책을 실행을 하면 정말 7억 톤에서 3억 5천만 톤으로 줄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그 정합성을 갖고 있는 정책들이 제시됐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불평등, 날로 심해지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제안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녹색당에서 지금 그 그린 뉴딜 정책을 저희가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논쟁이 생겼습니다. 2050년 넷제로가 아니라 배출 제로여야 한다. CCS 기술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쟁점 때문에 저희 지금 잠시 이 정리를 하고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녹색당에서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 고민할 때 저희는 이걸 기준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정합성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2050년 넷제로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합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은 툰베리가 늘 얘기하듯이 정치적 의지의 영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일주일 만에 1000개의 병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정말 급하고 이 일이 최우선이면은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2050년 넷제로가 무엇인지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년 안에 온실가스 절반을 줄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 목표를 전환하는 거. 두 번째는 이 기후위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막아내기 위해서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탈탄소 순환 경제로의 산업 전환. 이 세 가지를 큰 줄기로 두고 첫 번째 국정 목표 전환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GDP가 기준이었다면은 탄소 예산을 근거로 해서 국정 목표와 지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탄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온실가스를 넷제로 형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사업의 진행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야지 그것이 넷제로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그린 뉴딜 특별법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그 기본법의 바탕 아래 정부 조직 구조라든지 아주 독립적인 온실가스 이행 점검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틀이 만들어져야지 이 기틀을 기반으로 넷제로 사회와 10년 내 절반을 줄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은 기본소득과 주거권과 식량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본소득은 아무리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동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훈련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런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전환기의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폭염과 한파가 정말 심각해지고 기후위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플러스 안전한 주택, 여기에 정의당이 얘기하신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에너지 제로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꼭 필요한 게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500조입니다. GDP의 30%입니다. 부동산을 얘기하지 않고 불평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린 뉴딜 공약 안에 3주택 소유 금지를 담았습니다. 불평등,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을 가장 심각하게 일으키는,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전면 차단해야지 그린 뉴딜 정책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량 자급률 100% 높이는 농촌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요. 채식의 선택권 보장하는 것이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탈탄소 순환 경제로서의 산업 전환은 에너지 전환이 중요합니다. 지역 기반의 에너지 전환인데요. 여기는 에너지 요금 세제 개편으로 50% 정도의 수요를 줄여야지 저희가 2030년까지 탈핵과 탈석탄 재생 가능 에너지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동성, 교통에 있어서는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이동성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도시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의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와 자기가 사는 집이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계획 정책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라든지 대중교통 완전 공용제 같이 가야 합니다.
산업 부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산업체에서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의 이런 탈탄소 기획이 같이 들어가야 하고요. 재사용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든지 지금까지는 새로운 물건들을 사는 방식이었지만 소비자가 수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순환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그린 뉴딜로 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문 닫겠다고 하는 석탄 발전소가 북한으로 가서 수출되거나 같이 합작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린 뉴딜은 에너지나 산업 정책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의 대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심상정 대표님께서 말미에 그린 뉴딜 정책은 열린 공약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저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합성을 갖고 있는 정책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합의를 이끌고 실제 지지를 받아서 실행되도록 하는 정치적 의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끌어올리게 하는 데 있어서 정의당도 녹색당도 또 민주당도 다른 정당들도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사실 1.5도 지키려고 하면은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10년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로 완전히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논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치적 의지를 끌어올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의당의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오늘은 앞으로 발표될 녹색당의 그린 뉴딜 대강까지도 듣는 그런 토론회가 됐습니다. 예, 두 번째로 김승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자료집을 못 받아가지고, 예, 아무튼, 보면서 못해. 저는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김승래입니다. 저는 뭐 어느 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주제는 굉장히 좋은 주제고요. 이게 굉장히 큰 패러다임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심상정 대표께서 하신 자료집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안하는 게, 최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죠, 맞죠? 근데 이렇게 패키지화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올해는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런 걸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정도의 패러다임 선언은 사실은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우리는 올해 대선이 없으니까, 미국 같으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떤 대선 공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죠. 이게 샌더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MB 정부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이나 그동안에 있어봤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그런 거를 새로운 텀으로, 새로운 용어로 이렇게 잘 패키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차별성이라든가,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정치적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용어로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과거 정부가 실패했는 이유, 아까 민주당 5년,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한국당 거기 10년 이렇게 했는데, 그때 특히 한국당이죠. 그게 녹색 성장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녹색 성장이 아니라 녹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린 와시라고 하는 와시, 분칠이죠. 그린 와시 이렇게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분칠이고, 그러니까 본질까지 변할 수 있는, 뼛속까지 변할 수 있는 이런 정책화하고 구체성을 지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피저빌리티도 이야기했는데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최대한 담보해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린 와시나 일자리도 항상 중요해서 일자리도 이야기하는데, 일자리 정책도 일자리 와시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니까 그런 레토릭이나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 추진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녹색 일자리나 혁신적인 성장, 미래의 4차 산업 시대에 성장력을 담보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뭐 가지고 먹고 살 건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수출이나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새로운 시장을 일으켜서 거기서 주도를 해야지. 우리나라 또 수출도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제를 어떻게 풍요하게 하면서 우리도 이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회 불평등도 해소 나갈 건가.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다음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거는 경제학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세 가지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가지고 성장과 분배가 옛날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뭐 경제학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너무 환경만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환경만 하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도 중요하고, 그래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너무 그린 뉴딜이라서 뉴딜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린 부분에 너무 초점이 가 있어서 뭐 전기 자동차 이야기든 뭐 전기차든 아니면 탄소세든 탄소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가 1.5도시든 2도시든 그걸 지키는 거는 과학적으로 그게 스레시홀드인데, 그걸 넘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와가지고 세계 GDP에 뭐 1에서 3%까지 이렇게 손실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글로벌 탄소세를 만들어서 1 내지 3%의 비용 부담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탄소세, 우리나라도 GDP에 저는 1% 정도는 탄소세를 걷어가지고 녹색, 이런 그린 뉴딜을 파이낸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MB 정부 때도 GDP 2%를 써야지 녹색 성장률이 재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1 내지 3%의 공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대대적인 전환을 위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파이낸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산업계도 부담하고, 그런 고통 분담이라든가 그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총론은 합의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는 게 이 분야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선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이게 약간 뭐 이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도 해주고 환경 운동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많은 전문가들과 그 좀 과학적인 에비던스와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아니면 주류 경제학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런 그 서로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될 건가, 이런 데 대한 그런 게 좀 뒷받침이 되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굉장히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중에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마련하고 지금 에너지 전환한다는데 전기요금도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가격은 어떻게 올리면 다 부담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고통을 이걸 하기 위해서 사회적 코스트가 드는데, 그 코스트를 기업계와 대기업과 다음에 뭐 부유한 사람, 다음에 가난한 사람 어떻게 다 고통 분담을 할 건가, 사회 각층에서 이런 데 대한 중요한 논의가 있어야지 향후 10년 동안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목표도 지우면서 할 수 있고, 저는 1.5도씨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탄소세 도입해도, 저는 탄소세 도입하자고 10년 전부터 옛날에 조세연구원이 있을 때도 계속 그걸 만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탄소세 도입해가지고 이게 1.5도씨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인도나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다 이게 모든 나라가 해줘야 되는 거, 이거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1.5는 다른 나라가 안 하면, 특히 후진국들이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한중일 이거 나오는 거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중일 합치면 이제 EU 정도 이제 급이 나중에 되는데, 그 세 나라, 특히 뭐 중국이 굉장히 커지니까 뭐 EU보다 훨씬 크겠죠. 그 세 나라가 나중에 주도적으로 21세기에 그렇게 되려면 탄소 가격을 매기는데, 저는 탄소 가격이 배출권 거래제나 이런 거 가지고 된다고 생각은 안 되고, 왜냐하면 배출권 거래제는 한정돼 있고, 다음에 그 탄소 그거 가지고 일부 기업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그리고 그거는 무상할당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기업에서 이게 시장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재원 마련, 그러니까 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공적 재원이 필요한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시장은 없는 시장이란 말이죠. 탄소 시장이나 예를 들면 미래 신기술 시장들은 다 새로운 시장인데, 그거를 정부가 R&D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거 다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복지 재원도 필요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근데 그런 재원이 GDP의 5%가 필요하면, 그중에 이제 2%는 이게 그린 뉴딜이란 말이죠, 맞죠? 그 재원을 지금 정부가 500조 예산 이야기하지만은 그 예산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파이낸스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아니라 저는 탄소과세, 광범위한 탄소과세가 필요하고, 그거는 에너지세, 기존에 있는 에너지세도 과감하게 올리고, 지금 유연탄 가격세도 올리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로 우리나라는 탄소과세를 해서, 그 탄소과세는 모든 에너지를 안 쓰는 분야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여기 저소득층 지원하고, 그다음에 불평등 해소하는 데도 쓰고, 일부는, 왜냐하면
그 에너지 가격 올리면은 저속증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산업을 녹색 R&D나 녹색 산업을 창출시키는데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국민들한테 내라고 하면,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에너지세를 올리고 휘발유 경유세를 올리고 전기 가격을 전기세를 전기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를 붙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뭐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나라당은 뭐 더 안 할 거고 그 민주당 아니면 정의당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 녹색당이나 그런 당이 먼저 국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다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재원 마련에 지금 뒤에 제가 시뮬레이션하는 표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세 가지가 충돌하는 환경과 불평등과 그게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진위 계수도 좋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그 CO2 그 수준도 낮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세 가지를 다 잡으려면 그 정책 조합 특히 조세나 재정 쪽에 세입과 세출 관련되는 전략을 심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부문이 해야 되는 거니까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데 대한 디테일한 어떤 그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저 여기서 봤는데 탄소세를 언제까지 얼마 도입하고 아까 75달러 이야기는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무튼 옛날 25 어느 수준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려가는 로드맵과 그런 재원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 지금 그 재원이 세수가 얼마인데 그 중에 이분이 얼마 차지하고 그래서 그 성공한 나라들이 유럽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그 환경 친화적 세제 개편에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논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쪽은 그 세수를 이게 환경세를 많이 올려가면 그걸 어떻게 또 이게 수합을 할 건가 줄여 나갈 건가 아니면 부유세는 어떻게 늘릴 건가 이런 거죠. 그 부유세하고 탄소세는 기본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공유 경제를 위한 그런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 이 논의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합의를 못 하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좀 과학적인 접근과 그래서 향후 2차, 3차 이걸 이제 팔로우하는 이런 토론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재원 마련 대책과 다음에 그 지금 정부 에너지 전환한다는데 전기 가격도 올리는 공청회도 못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보다 실효성 있는 그게 담보가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발표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MB 정부 때 저탄소 녹색 성장 인클루지브 그린 그로스라는 게 있는데 인클루지브는 그때 빠졌지만은 거기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이 그린 뉴딜을 잘 앞세워 가지고 그 100년 전에 뉴딜 정책했는 그 시기 이제 다가와 가는데 그 시점에 이 정의당이 제시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우리나라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사회 시스템 전환, 그다음에 그 경제 시스템 전환 여기에 굉장히 그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는 할 이야기는 많은데 오늘 뭐 글쎄요. 5분밖에 안 주셨는데 예.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번 토론회를 꼭 개최를 하면서 충분히 그때는 발제를 제가 맡기도록 나머지 이제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 다 있으니까. 예,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유기 위원장님께서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연락을 받고 발제문을 메일로 받고 제가 참석할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도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젯밤에 울산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5분 얘기하고 내려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금속노조 전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현대자동차에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지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정책연구위원회 현장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정책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심 대표님이 발표한 내용을 우리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볼 때 그 얘기만 들으면 이건 아주 위험한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특히 내연기관차의 출입을 또는 생산을 아예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장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 상황 자체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동차 산업은 지금 현재 앞으로 변화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자동차는 운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생활 공간 내에 있는
거의 5G 또는 인공위성까지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도 지금 차를 운전해 가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계속 지금 보강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신호등, 앞에 가는 차, 뒤에 가는 차, 옆에 가는 차를 전부 인식을 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셀레터를 밟지 않더라도, 떼고 있더라도 차량 자체가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그리고 조향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또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미 자동차 회사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공유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버나 이런 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장되고 있는데 한국도 보면 카쉐어링, 카헤어링, 쉽게 말해서 차를 빌려 서거나 차와 운전기사가 동시에 와서 이동을 시키거나 이 두 가지 산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은 회사, 자동차 완성차가 차량 판매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DC를 얼마 해주고 뭘 달아주고 그러면 네가 살래? 그럼 고객이 와서 그 덕분에 산다. 이러지만 지금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카쉐어링이나 카헤어링을 하는 이 공유업체의 사장이 와서 이러이러한 조건의 차를 2,000대를 살려고 하니 너 회사에서 얼마만큼 가격을 내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주객이 바뀌는 이 수익 구조가 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량은 개인 소유에서 공유 개념으로 넘어가면 차량 판매 대수는 그만큼 상당히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얘기할 때 이게 기후 환경 변화가 전쟁에 버금가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전기차로의 전환도 고용 문제,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쟁에 가까운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25 전략, 현대자동차 2025 전략을 25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작년 12월 4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에 보면 2025년에 현대자동차는 전동화차를,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 오늘 전체 토론에서 심상정 대표님도 발표할 때 수소차 얘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그냥 아주 우리 편이니까 친하게 이해를 하려면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걸 동력으로 가는 차이기 때문에 통칭 전기차로 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에 거의 상당한 부분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자동차 기업 중에 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 전기차에서는 최선두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미 수소차 판매량이 전 세계 글로벌 판매량에서 도요타를 제끼고 현대자동차가 1위로 지금 올라서 있는 거고 수소차는 작년에 현대차가 넥소가 5,000대 정도가 팔렸는데 올해 생산 계획이 11,100대입니다. 2배로 지금 늘고 있는 거죠. 여기서 2025년에는 수소차가 1년에 11만 대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대차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지금 현재 2025년까지 56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현대차의 계획이죠. 그러면 67만 대라고 하는 이 계산은, 이 수치는 뭐냐면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는 총 생산 능력이 1년에 170만 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67만 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내에는 이미 전기자동차 공장이 성용 1공장에는 코나가 전기자동차 생산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N이라고 여기 자료에 써놨는데 N이라고 하는 차는 대한민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 모델입니다. 코나는 내연기관차도 있어요.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렇지만 이 N이는 순수하게 전기차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장에 아이오닉 전기차가 들어가 있고 4공장에는 포타 전기차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공장에 넥소가 수소 전기차가 500대 1을 만들 때는 인라인, 소위 말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얹지 않고 차대를 밀어가면서 한 공간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10,000대 이상 생산 능력이 높아지니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얹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주에서는 수소버스 그리고 스위스에서 지금 수소버스 400대를 지금 계약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수소버스하고 전기 트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해서 이 자료에 이제 빠져 있는데 제가 어제 추가해 놨는데 제네시스가
2021년에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70, G80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출시되고 있어서 거의 뭐 폭발적으로 인기가 끌고 있는 우리 GV80 제네시스 SUV가 내년 2021년도에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 이러면 현대자동차에는 전 공장에, 아산 공장을 제외한 전 공장에 전기차가 투입되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차 문제는 고용 축소와 고용 창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건 일자리 축소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간단히 보면, 전기차를 뜯어보면, 본네트를 열어보면 엔진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안에 그냥 배터리하고 충전기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엔진이 없고 변속기가 없고, 그렇게 되면 연료가 필요 없잖아요. 휘발유를 넣어야 될 연료통이 필요 없고, 연료통에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나 모든 이 전자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배출가스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머플러나 이 마화계통에 있는 이 배기기관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기차를 생산할 때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때는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그런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13,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7,000개 정도를 부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운반하고 조립하던 이 일자리가 전기차로 가면 없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고용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반면에 지금 자동차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나 소위 말하는 공유경제나 이 전동화차로 가면서 연구개발 기능이나 아니면 도로나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분 또 일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출되는 데가 있고 소멸되는 데가 있는데, 실제 생산 공장 내에서는 상당한 부분 소멸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그러면 진짜 그린 뉴딜 정책을 쓰면서 자동차 산업을 이런 식으로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실제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냥 이론적으로는 탄소량을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회사는 이미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사는 뭐냐면 202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67만 대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될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일자리 중에 7,000개 이상을 없애야 된다고 회사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지금 현재 우리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 내에서 지금 저희 현대자동차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60세 기준으로 정년퇴직해야 되는 조합원이 약 한 17,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뭐냐면 노사가 담합을 할 수가 있어요. 빅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회사는 7,000명이 줄 거니까 노동조합이 그럼 7,000명 주는 걸 100% 인정하더라도 100만 명은 더 뽑아야 기업이 돌아가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이 고용 불안을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품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작년도 금속노조연구원에서 77개 부품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미래환경차로 넘어간다, 친환경차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을 때 11%만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나머지 90%는 거의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플러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안 그러면 변속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100% 이 부품만 생산하는 기업들은 전기차 시대가 100% 와버리면 100% 생산량이 없어져 버린다는 생산 물량이. 근데 이런 문제를 부품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로 가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나 충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배터리가 앞으로 전기 자동차 가격을 낮추려면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성능 개발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배터리가 삼성 SDI, 그리고 LG화, 그리고 SK 쪽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일자리가 어디서 얼마나 생기겠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품 산업에 대한 고용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국은 완성차 고용 문제, 부품 산업의 고용 문제, 이거는 한 개 기업의 노사 관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결국은 노사정 전체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죠. 금속노조는 다행히 한국 사회에는 지금 이미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의 80% 가까이가 산별노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금속노조도 완성차와 부품차가 하나의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공업협회가 완성차를 관리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협동조합이 부품사를 관리하는데 그러면 산자부 그리고 공업협회, 협동조합,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 이 전체가 모여서 이 고용의 이 변화에 대해서 추이를 예측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노사관계 마찰은 전쟁처럼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 점을 예, 압축 정리해서 정의당이 좀 더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언제 끝내야 되는 거죠? 질의응답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가요? 5분이요. 그러면 저희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발제자분들께서 좀 말씀하실 수, 하실 분들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제학을 40년 공부했는데 재정 얘기할 때마다 깝깝한데 지금 우리나라 돈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모펀드로 몰려가가지고 지금 부동산 쪽에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일에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걸 막으면 규제하면 그 돈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게 어디냐? 그게 만일에 이 탈탄소 기술이라면 그쪽으로 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재정으로는 지금 김승현 선생님이 25달러라고 하는 게 만일에 에너지와 환경세제 플러스 25면 사실 55달러인 거죠. 탄소 환산세로 하면 55달러인데 그 경우에 우리나라 그 세수가 40조 정도 돼요. 그리고 탄소세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15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 달라지는데 미국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탄소 배당을 주자는 건데 그거를 만일에 이 전기료 올라서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위 위원장이 얘기하신 이 자동차 부품 쪽의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쪽에 새로운 방향 쪽으로 투자를 하고 지역 경제 투자를 한다면 그 정치적인 과정을 다루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 걱정은 지금 떠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거의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국채 아무리 발행해도 좋아요. 그 사람들은 살 게 없어요. 국채밖에. 그리고 국채가 전혀 부담을 주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저는 재정 걱정 없이 과감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우진 박사께서 지금 정의당 제안이 절반 감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냐 정합적인 거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런 케이스에는 각 분야에서 가장 큰 덩치가 되는 걸 결정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석탄을 조기에 드러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거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결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이 균형이 깨질 수준까지, 그리고 주택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서, 이 탄소 배출하는 거를 크게 드러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덩어리들을 먼저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절반 감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전략적인 타겟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린 뉴딜 공약에서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갈려요. 하나는 그린 뉴딜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줄 거냐 아니면 기본소득으로 소득 보장을 해줄 거냐 그 고용 보장이냐 소득 보장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 일단은 정의당은 이 대목은 고용 보장 쪽에 무게를 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린 뉴딜 공약 안에서만 이 불평등 해소하는 정책을 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린 뉴딜 정책 테두리 밖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 정의당이 공약 1번 공약 기초자산제, 2번 공약 부동산 다주택자 이 중과세, 3번 공약 최고임금제 이런 별도의 불평등 공약은 그린 뉴딜 공약하고 병진적으로 나가야만 불평등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 구상은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정합성 얘기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큰 얘기는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계산을 해서 맞춰가면서 사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50% 안에서도 석탄이 8% 살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그렇죠. 이제 대신 목표 연도가 저희랑 다를 뿐인 거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의 계산하고도, 저도 이게 처음에 대충 러프하게 계산한 거하고 여기서 나온 거랑 또 비슷하게 이렇게 맞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었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있다는 거 한 개와, 그리고 사실 부동산 얘기는 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기 3주택.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은 부동산 2주택 금지 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주택이야? 아니 특정 지역 2주택일 거예요. 그 특정 목적. 네. 그 3주택 기본이고. 네. 정의당이 녹색당보다 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책도 저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 공약 발표와 공약에 대한 배경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공약에 지금 채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합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원 부분들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며, 이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이 또 나와야 되고, 법제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떤 법을 바꿔야 되는지 하는 세밀한 내용 부분들을 갖춰 나가는 것들이 또 저희가 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열린 공약이고 저희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이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계획을 갖기로는 개별적인 정책안들이 좀 나올 때마다 토론회를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어서 좀 정책을 좀 더 세밀화하고 진짜 실현 가능한, 그리고 누구나 다 이 공약은 내가 지켜야지라는 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자리들을 마련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뭐 참여를 많이 못 하셨는데 저기 아까 부분들은 전에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하고 질의받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나왔지만은 원자력 발전의 역할, 이 부분이 스윙 보트던이고 그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다음에 대선을 잡으면 제 생각에는 이게 완전히 바뀔 거라 생각해요. 이게 그 핵심은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거든요. 프랑스도 중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탄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 패러다임 전체를 프레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중요하다. 네. 관건입니다. 그것도. 예, 당연히 에너지 믹스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러니까 계속 핵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과거의 정책이 발표했던 게 뭔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과거 저희의 핵발전과 관련한 정책은 2040년도 완전히 핵발전소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현재 있는 폐쇄 계획에 따라서 수명이 끝나면 폐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이 모든 그린 뉴딜의 계획은 2030년도까지의 계획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2040년 순배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주택 문제는 그래도 오해가 또 있으실까봐, 고위공직자에 대한 2주택 금지, 그리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이렇게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좀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희 이상으로 저희 발표회를,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